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를 보면은 2차원적인 조밀구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3차원적인 조밀구조를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 2차원적인 조밀구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입자 3개 사이로 한 개가 딱 들어가면서 3면체 구조를 이뤄요. 이 3면체 구조를 이루는 형태가 마치 이런 형태이죠. 자, 이렇게 해서 3차원적인 조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3개 사이에 입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빨간색 구멍으로 입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구멍으로 입자가 들어가면은요, 여기 새까만 색으로는 입자가 부딪혀서 놓일 수가 없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빨간색 구멍.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빨간색 구멍.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 구멍으로 놓이든지 똑같이 빨간색 구멍으로 놓이든지 똑같이 안 그러면 검정색 구멍으로 놓이든지 3차원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여기 3차원적인 그림을 비스듬하게 봤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보고서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입자를 기준으로 볼까요? A층, B층, A층이고 여기 A층을 봤더니 입자가 이거 3개, 하나, 둘, 3개 사이에 여기 놓을 수도 있고 또 입자가 하나, 둘, 3개 사이에 여기 놓을 수도 있고 입자가 1개, 2개, 3개 사이에 여기 놓을 수 있고 또 입자가 하나, 둘, 3개 사이에 여기 놓을 수도 있고 입자가 하나, 둘, 3개 사이 여기 그리고 입자가 하나, 둘, 3개 사이 여기에 놓일 수가 있어요. 6개 구멍 중에서 빨간색으로 들어오느냐 노란색으로 들어오냐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위를 봤더니 노란색 구멍 쪽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래로 보더라도 노란색 구멍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저렇게 3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A층, B층, A층, 그 다음에 2층은 B층하고 똑같죠. B층, A층, B층, B층, 네, A층, B층, A층에서 층 구조가 두 가지 층 구조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방 조밀 구조에 해당됩니다. 육방 조밀 구조는 전체적으로 층 구조가 두 가지 층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AB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구조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구조의 형태에서는 중간에 자 노란색 구멍 하나, 둘, 3개 사이에 이 노란색 구멍 그리고 또 하나, 둘, 3개 사이에 빨간색 구멍 하나, 둘, 3개 사이에 빨간색 구멍 하나, 둘, 3개 사이에 노란색 구멍 하나, 둘, 3개 사이에 빨간색 구멍 하나, 둘, 3개 사이에 노란색 구멍 아래쪽에 들어와서 박히는 걸 보면은요, 노란색 구멍 쪽으로 들어와서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빨간색 구멍으로 이렇게 3면체 구조를 형성하면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적어도 2층이 A층이라고 했을 때 2층은 B층, 그 다음에 자, B층은 노란색 구멍으로 들어오는데 그 위에 층, A층 위에 있는 것은 노란색 구멍으로 들어와서요, 빨간색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구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C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C 이런 식으로 해서 층 구조가 총 몇 가지 층 구조로 나타나냐면은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죠. 자, 왼쪽은 2가지 AB 그리고 오른쪽은 ABC 하면서 총 3가지 층 구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개 모두 조밀 구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밀 구조를 바탕으로 했고 그때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 층 구조가 2층 구조이면은 육방 조밀 구조. 3차원적으로 봤을 때 2층 구조가 3층 구조이면은 이거를 우리는 입방 조밀 구조다라고 표현하죠. 육방의 하면은 헥사고널, 조밀하면 클로지스트 팩트 구조다라고 해서 HCP. 그리고 이것은 입방 조밀 구조는 입방의 하면은 큐빅, 그리고 조밀 구조 하면은 이 클라우지스 팩트 구조라 해서 CCP 구조라고 하고 입방 조밀 구조는 면심 입방 구조하고 똑같고 면심 입방 구조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다라고 해서 FCC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더 넘어가 봅시다. 육방 조밀 구조를 보면은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입자가 몇 개입니까? 6개. 위에서 들어와 오면서 그대로 이 입자하고 외접하는 입자가 3개죠. 밑으로도 이 구멍으로 들어오면서 이 중간에 있는 입자에 외접하는 입자 3개. 총 몇 개가 외접하면서 둘러쌉니까? 12개이죠. 또 여기 입방 조밀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있는 이 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둘러싸는 입자 수가 6개.
그리고 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외접하는 게 3개, 밑으로 들어오면서 외접하는 게 3개, 모두 외접하면서 둘러싸는 수가 몇 개입니까? 12개. 가장 가깝게 외접하면서 둘러싸는 수의 입자수를 우리는 배위수다라고 표현하고, 여기 왼쪽에 육방 조밀 구조나 오른쪽에 입방 조밀 구조나 모두 배위수가 12로 같은 거를 볼 수 있고, 두 개의 조밀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두 개의 조밀도가 74%로 같죠? 자, 여러분들 교재 152쪽을 보니까 중간에 면심입방 구조에서 팔면체 구멍 그리고 사면체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평면 삼각형 구멍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평면 삼각형 구멍이다 라고 하면은 이 입자 3개, 이 입자 3개 사이에 작은 대두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죠. 이것이 평면 삼각형 구멍입니다. 그리고 사면체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3개가 놓여 있는 여기에 입자가 위로 놓여요. 이렇게 놓이면은 이 4개 사이에 존재하는 구멍은 꽤 커가지고 이 아몬드 알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부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팔면체 구멍은 어떠냐? 여러분, 이 삼각형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죠? 이 삼각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딱 놓으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과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삼각형이라 하면 이것은 역삼각형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을 그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딱 붙이고 나니까 이 구조가 무슨 구조가 됐냐? 정팔면체 구조가 됐어요. 정팔면체 구조가 됐다는 것은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 축 방향을 빼고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딱 사각형이죠. 평면 사각형이고, 평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사이를 보니까 이 굉장히 큰 부피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팔면체 구멍이 가장 부피가 크겠구나. 팔면체 구멍 다시 합니다.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그대로 만나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나는 구조. 이 구조가 바로 팔면체 구조이고, 팔면체 구조는요, 비교적 이 안에 부피가 꽤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봤을 때 평면 삼각형 구멍보다 삼면체 구멍이 꽤 크고요. 사면체 구멍보다 팔면체 구멍이 훨씬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멍, 평면 삼각형 구멍, 사면체 구멍, 팔면체 구멍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조밀 구조는 바로 면심 입방 구조, 다른 말로 하면 입방 조밀 구조입니다. 입방 조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면심 입방 구조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볼까요? 입방체, 정육면체입니다. 입자가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면의 중심, 왼쪽 면 중심, 오른쪽 면 중심, 윗면 중심, 아랫면 중심, 앞면 중심, 뒷면 중심까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입자들을 이제 우리가 엮어서 보는데, 이렇게 입자,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있죠. 또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어서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어요. 그랬더니 어떤 입자가 중간에 오게 되냐면은 윗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가 걸쳐지고, 왼쪽 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가 걸쳐지고, 앞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가 이렇게 걸쳐졌죠. 또 이번에는 이 꼭지점과 이쪽 뒤쪽에 안 보이는 이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가 중간에 걸쳐져 있고, 아랫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가 또 중간에 걸쳐져 있고, 뒷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가 중간에 걸쳐져 있죠. 이때 제가 노란색으로 연결한 이 입자들을 한 개의 평면 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노란색으로 본 이게 이렇게 봤을 때 한 개의 면, 그리고 빨간색으로 봤을 때 이것이 또 한 개의 면이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 축에 존재하는 이 입자와 이쪽 축에 존재하는 이 입자를 대각선으로 딱 연결해 보면 이것도 한 개의 층구조. 자, 첫 번째 층구조, 두 번째 층구조, 빨간색 세 번째 층구조, 이것이 네 번째 층구조죠. 첫 번째 층구조가요, 스몰 A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구조가 스몰 B층이에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스몰 C층 구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층 구조가 뭘까요? A하고 위치가 똑같죠? A층 구조. 이렇게 보니까 A, B, C, A, B, C, A, B, C. 3차원적으로 몇 가지 층 구조 나와요? 세 가지 층 구조죠. 그것이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교재 152쪽 위쪽의 오른쪽 그림에서 입방 조밀 구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3차원적으로 세 가지 층 구조이죠. 이렇게 해서 이
축을 그대로 세웠다라고 생각하세요. 축을 그대로 딱 세웠어요. 축을 그대로 세웠는데 특별히 제가 이 파란색 세 개를 주목해 보도록 강조를 합니다. 또 이 빨간색 세 개를 주목해 보도록 강조하죠. 여러분들 파란색 세 개를 보면은요. 파란색 세 개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스텔스기 같아요. 이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스텔스기 같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봤더니 이거는 또 어느 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스텔스기 같이 생겼어요. 이쪽 반대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스텔스기처럼 보이죠. 이게 삼각형이면 이거는 무슨 방향입니까? 그것의 반대 방향 역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세 개가 사실은 서로 붙어 있어요. 이 삼각형 세 개도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었냐면은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만나면은 이것이 무슨 구멍이라고요? 바로 팔면체 구멍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요 중간, 이 세 개와 이 세 개가 만나는 이 중간이 바로 팔면체 구멍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개와 이 세 개가 만나는 중간이 팔면체 구멍. 파란색 입자 세 개와 A층에 해당되는 이것이 만나게 되면 네 개가 만나게 되고 무슨 구조? 삼면체 구조죠. 빨간색 입자 3개와 A층 구조 입자가 만나게 되면 또 4개가 만나니까 이것도 삼면체 구조. 그래서 삼면체 구멍, 그리고 팔면체 구멍. 그리고 파란색 입자 3개 사이에 여기는 평면삼각형 구멍, 빨간색 입자 3개 사이에 있는 이것은 또 평면삼각형 구멍. 그래서 이렇게 입자 3개 사이에 평면삼각형 구멍, 그리고 입자 3개 사이에 평면삼각형 구멍, 입자 4개 사이에 삼면체 구멍, 입자 4개 사이에 삼면체 구멍, 입자 3개 해서 6개 사이에 여기가 바로 팔면체 구멍이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무슨 구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면심입방 구조. 면심입방 구조는요, 이 3차원적으로 봤더니 ABC 이렇게 하면서 세층 구조로 나타나는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방 조밀 구조이고, 이렇게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평면 삼각형 구멍뿐만 아니라 삼면체 구멍과 팔면체 구멍까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면체 구멍의 위치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입자 3개와 3개 사이인데 여기 입자 3개와 이 3개 사이라면은 바로 이 딱 정중간이죠. 즉 면심입방 구조의 바디 센터 위치가 바로 팔면체 구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심입방 구조의 바디 센터 위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위치가 바로 팔면체 구멍이고, 팔면체 구멍은요, 이 구멍의 위치가 입자들 몇 개에 의해서 둘러싸입니까? 6개에 의해서 둘러싸이죠. 마치 SF6라고 하는 분자에서 S가 F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하면서 평면사각형 구조, 위로 F1, 아래로 F1 딱 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무슨 구조? 예, 사각 피라미드 구조. 또 아래쪽으로도 보니까 사각 피라미드 구조. 정삼각형이 몇 개가 눈에 보여요? 위로 4개, 밑에 4개에서 총 8개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팔면체 구조고, 팔면체 구조의 중심 위치는요, 입자 6개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치가 입자 6개에서 둘러싸인 위치가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 구멍을, 여기는 구멍인데, 이 구멍을 기준으로 볼까요? 왼쪽에 입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입자가 있어요. 앞에 입자가 있어요. 뒤쪽에 입자가 있어요. 위에 입자가 있어요. 아래쪽에 입자가 있죠. 왼쪽과 뒤와 오른쪽과 앞쪽에 있는 입자를 연결하면 이것이 평면 사각형.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 축, 아래 축 방향으로 순자면서 이 구조가 무슨 구조가 됩니까? 팔면체 구조이죠. 그래서, 면심입방 구조의 바디 센터 위치는 바로 팔면체 구멍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면체 구멍이라는 것의 특징을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팔면체 구멍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에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면심입방 구조, FCC 구조의 중심면, 면심입방 구조의 여기 채심 위치만 팔면체 구멍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꼭지점의 중심자리, 여기 꼭지점 중심자리를 전심이라고 하는데, 자, 그 영어는 몰라도 돼요. 꼭지점 중심자리를 보니까 왼쪽에 입자, 위로 입자, 앞으로 입자, 뒤로 입자, 또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입자가 있을 테고, 아래쪽으로 입자가 있을 테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무슨 구멍? 팔면체 구멍. 그래서 이 면심입방 구조는요, 바디 센터 위치도 팔면체 구멍이지만, 모서리 중심자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모서리 중심자리 12군데가 또 마찬가지로 팔면체 구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면체 구멍인데 이 면심입방 구조, 여러분들 교재 152쪽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죠. 면심입방 구조 내에 존재하는 팔면체 구멍에 그 자리 위치로 보면은 13군데인데 알짜 입자수로 따지면 몇 군데냐면은 총 4개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바디 센터 위치는 구멍이 아예 1개가 있습니다. 근데 모서리 중심 자리는요, 총 12군데지만 이 모서리 부위는 얼마만큼만 포함되냐면은 4분의 1만 포함되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2군데. 그리고 여기 바디 센터 위치는 아예 구멍이 1개짜리죠. 이렇게 해보니까 총 몇 개로 나타나더라? 팔면체 구멍은 알짜로 따지니까 4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체 구멍은요, 여기 면시입방 구조 내에 전체적으로 8군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면체 구멍이 8군데 존재하고 있냐? 여기 입자 하나, 둘, 셋, 4개 사이가 바로 사면체 구멍이 있죠. 이 사면체 구멍이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또 뒤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고, 뒤에도 있고, 또 요 사이에 뒤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면체 구멍이 총 8개가 있는데, 사면체 구멍은 하나하나가 다 중간에 다 안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짜로 따져도 8개고 위치로 따져도 8군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 152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정리하면은 면시입방 구조 내에 존재하는 팔면체 구멍 및 사면체 구멍의 개수 기어 면시입방 구조 내에 존재하는 팔면체 구멍의 그 자리 위치로 보면은요. 바디 센터 위치 하나하고 모서리 중심 자리 총 12군데에서 13군데인데 알짜수로 하니까 4개죠. 그 다음에 면시입방 구조 내에서 사면체 구멍을 해보니까 자리 위치로 보더라도 8군데 위치이고 알짜수로 따져도 몇 개더라? 8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3쪽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4가지 단위세포를 정리를 했어요. 단순입방, 채심입방, 면심입방, 육방 조밀구조 또는 단순 육방 구조인데 이것들의 쌓임 형태, 배위수, 그리고 단위세포당 입자수, 공간 점유율, 단위세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쌓임 형태를 볼까요? 단순 입방 구조는 이렇게 입방체, 꼭지점에만 입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2층 구조나 2층 구조나 입자가 놓인 위치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AAAA에서 한 가지 층 구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채심 입방 구조죠. 단순 입방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바디 센터 위치에 있어요. 적어도 이 위치에 있는 것과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위치가 똑같은데 이 위치와 바디 센터 위치는 완전히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A층이면 이것이 B층인 것을 볼 수 있고 A, B, A, B, A, B, A, B 해서 총 2가지 3차원적인 이 입체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구조가 육방 조밀 구조죠. 육방 조밀이라는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쌓인 층 구조가 AB, AB, AB. 그래서 층 구조가 2가지 층 구조. 오른쪽 구조는요, ABC, ABC, ABC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층 구조라고요? 3차원적인 층 구조가 3가지 층 구조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단순 입방 구조는 1가지 층 구조, 채심 입방 구조는 2가지 층 구조, 육방 조밀 구조는 2가지 층 구조, 그리고 입방 조밀 구조, 면심 입방 구조는 3가지 층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배위수. 배위수라는 것은 한 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입자 수를 말하고 있죠. 단순 입방 구조에서는 한 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리고 뒤에, 아래쪽에, 위에, 또 확장해 보면 오른쪽에도 있겠죠. 앞쪽에도 있겠죠. 몇 개입니까? 6개가 가장 가깝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채심 입방 구조는 여기에 있는 입자를 기준으로 하든지 바디 센터에 있는 입자를 기준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디 센터에 있는 입자를 기준으로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꼭지점에 있는 8개가 가장 가깝죠. 그래서 배위수는 8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방 조밀 구조와 입방 조밀 구조는 이미 우리가 배위수가 12인 것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위 세포 내에 알짜 입자 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알짜 입자 수를 따질 때 여기 단순 입방 구조에서 꼭지점은 여기 단위 세포 안에 얼마만큼 포함됩니까? 8분의 1만 포함되겠죠. 여기 단순 입방 구조에서 이 꼭지점 위치는 8분의 1만 포함되는데 채심 입방 구조니까 또 바디의 센터에 입자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이 전체 큐브 안에 육면체 안에 1개가 그대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육방 조밀 구조가 나오는데 육방 조밀 구조가 다음과 같죠. 육방 조밀 구조에서 이
기둥 안에 있는 이 입자 3개를 보면 하나하나가 다 입자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꼭지점에 있는 입자를 봤더니 딱 절반이 잘려서 절반은 바깥쪽에 있죠. 절반은 이제 아래쪽에 있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입자 절반 중에서 120도만큼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20도는 또 3분의 1이죠. 그래서 알자는 몇 개? 6분의 1개가 포함되어 있죠. 면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은 입자가 2분의 1만큼 포함되고 여기 모서리 중심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입자가 얼마만큼 포함됩니까? 4분의 1만큼만 포함되죠. 꼭지점에 존재하는 것은 입자가 얼마만큼? 8분의 1만큼만 존재하고 바디 센터 위치에 있는 것은 1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단순히 입방 구조는요. 단순히 입방 구조는 입자가 어디에? 자, 꼭지점에만 있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알자 입자 수가 1개입니다. 최심 입방 구조는 꼭지점 8군데 있죠. 8분의 1 곱하기 8군데에다가 또 바디 위치에 1개가 존재를 하죠. 그러므로 알자 입자수 몇 개더라? 2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입방 조밀 구조는 면심 입방 구조예요. 면심 입방 구조는 꼭지점에 입자가 8군데 존재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만큼이 포함되고 또 면의 중심에 윗면, 아랫면, 왼쪽면, 오른쪽면, 앞면, 뒷면에 있는데 면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2분의 1만큼이 포함되잖아요. 2분의 1만큼 포함되는데 면의 중심이 몇 군데예요? 6군데. 이렇게 해보니까 알자는 몇 개더라? 4개에 해당이 되죠. 육방 조밀 구조의 단위 세포를 이렇게 봤을 때와 그리고 이것의 3분의 1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를 먼저 볼까요? 먼저 기둥 안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 곱하기 3개. 그리고 또 여기 꼭지점 위치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밑에도 6개. 6개인데 총 합해서 12개예요. 그죠? 12개이고 이 육방 조밀 구조에서 육각 기둥에 있는 꼭지점은 알자로 정확하게 얼마만큼 포함된다고요? 8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6분의 1이었죠? 또 있어요. 입자가 여기 면의 중심처럼 보이는 곳에 있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만큼만 안에 포함되고 이것도 2분의 1만큼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곱하기 그런 입자 수가 2개. 알자로 따져보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6개나 나오죠. 근데 이 육방 조밀 구조는 육각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알자 입자 수가 6개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육각 기둥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 입자 중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있는 입자 중심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무슨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기둥은요, 평행 4변형 기둥이죠. 평행 4변형 기둥은 여기에 1개가 있고 또 여기에 1개가 존재할 수 있죠. 또 여기 1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4변형 기둥으로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전체 육각 기둥의 얼마만큼에 해당돼요? 3분의 1에 해당되죠. 그래서 평행 4변형 기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이 알자 입자 수가 6개인데 그 중에 3분의 1의 부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 개로 보시는 게 맞느냐면은 2개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 이런 내용이 실제로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까? 예, 문제에서 출제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9쪽을 가보면은요, 바로 그런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159쪽 예제 문제 가와 나는 모두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자가 조밀 구조, 쌓임 구조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밀 구조는 크게 무슨 구조 아니면 무슨 구조예요? 입방 조밀 구조 아니면 육방 조밀 구조죠. 입방 조밀 구조는 뭐하고 똑같아요? 면심 입방 구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159쪽 예제 문제를 보세요. 자, 가의 구조를 봤더니 가의 구조는 분명히 무슨 구조입니까? 면심 입방 구조죠. 꼭지점 8군데에다가 면 중심에 6군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면심 입방 구조, FCC 구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분명히 가와 함께 조밀 구조라고 했거든요. 조밀 구조는 또 면심 입방 구조 말고 뭐가 있어요? 육방 조밀 구조가 있죠. 그래서 육방 조밀 구조, HCP 구조인데 이 나에 나타나 있는 육방 조밀 구조가 바로 이 육각 기둥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평행 4변형 기둥이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저렇게 3분의 1에 해당되는 평행 4변형 기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육방 조밀 구조 HCP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방 조밀 구조는요, 요 육각기동 전체를 한 개의 단위 세포로 보면은 알짜 입자수가 몇 개? 6개. 그런데 이것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평행 400년 기준으로 보면은 알짜 입자수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몇 개입니까? 2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공간 점유율을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단순 입방 구조는 이 정확하게 입자들이 여기에 놓여 있고, 그리고 입자들이 사실은 꼭지점에 크게 존재를 하면서 이 꼭지점에 있는 입자끼리 서로 외접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공간에 얼마만큼 점유하는 걸 봤더니 52%가 나와요. 그 52%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52%라고 하는 것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0입방 구조는 비슷한 방식으로 했더니 68%. 그리고 조밀 구조는요, 조밀도가 똑같아요. 육방 조밀 구조든 입방 조밀 구조든 조밀도가 똑같고 모두 74%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54쪽에 보면은 면심입방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자, 그림카는 원자의 입방 조밀 쌓임 구조다. 입방 조밀 쌓임 구조는 육방 조밀 쌓임 구조와 함께 3차원적으로 가장 조밀한 구조고, 입방 조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구조라고요? 면심 입방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FCC 구조입니다. 자, 면심 입방 격자 단위 세포의 원자의 위치를 구 형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나를 봤더니, 그림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정사면체 구멍과 정팔면체 구멍이 나타나져 있어.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죠. 면심입방 구조에 제가 먼저 팔면체 구멍을 표시를 해볼까요? 팔면체 구멍은 여기 바디 센터 위치가 팔면체 구멍입니다. 팔면체 구멍이고, 이거는 아예 한 개짜리가 한 개, 온 개가 다 있죠. 또 어디에 팔면체 구멍이냐면 모서리 중심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또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세워진 기둥 자리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모서리 하나하나는요, 딱 4분의 1개만큼이 포함되는데, 그런 위치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렇게 했더니 3개에 해당이 되고, 여기 한 개까지 포함하면은, 여기 팔면체 구멍은 알짜로 따지니까 몇 개만큼에 해당되더라고요. 4개만큼에 해당이 되죠. 자, 팔면체 구멍은 선택지 5번에서 4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잘못 나와 있죠. 6개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 5번의 내용은 확실하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을 볼까요? 이 원자에서 배수가 얼마냐? 면심 입방 구조, 입방 조밀 구조는 볼 필요 없어요. 조밀 구조는 무조건 배수가 12입니다. 12인데 6이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 1번의 내용도 틀렸죠. 선택지 2번, 단위세포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면심 입방 구조, 단위세포 내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 꼭지점 8분의 1만큼만 포함되는데 몇 군데? 8개. 면의 중심은 2분의 1만큼만 포함되는데 몇 군데? 6군데. 그렇게 해서 단위세포 내에 알짜로 존재하는 입자수는 4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잘못 나와 있죠? 선택지 2번의 설명도 틀렸어요. 정사면체 구멍과 정팔면체 구멍에 보면은 정팔면체 구멍이 정사면체 구멍보다 훨씬 부피가 커요. 또 정사면체 구멍은 평면삼각형 구멍보다 큽니다. 이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팔면체 구멍 모두 나오고 팔면체 구멍이 사면체 구멍보다 더 큰데 거꾸로 표현되어 있죠. 선택지 3번의 내용도 틀렸어요. 선택지 4번. 단위세포 내에 있는 정사면체 구멍은 몇 개냐? 정사면체 구멍. 자, 이것 하나가 입방체에 해당이 되죠. 입방체에 해당되고, 이 입방체의 바디 센터 위치가 바로 사면체 구멍입니다. 입자 몇 개에 의해서 둘러싸이냐면은 하나, 둘, 셋, 4개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사면체 구멍이고, 그러면은 여기 전체 입방체 안에 이런 작은 입방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뒤에도 또 하나, 둘, 4개, 밑에도 또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사면체 구멍이 알짜로 따지든 또는 위치적으로 보든 모두 8개에 해당이 되죠. 자, 154쪽의 문제, 예제 문제에서는요, 선택지 4번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5쪽입니다. 화학결합에 따른 결정의 종류를 분류해 놓고 있죠.
화학 결합에 따라서 이온 결합을 하면 이온 결정, 금속 결합하면 금속 결정, 또 한 분자 내에서는 공유 결합하고 분자를 형성했어요. 그리고서 이 분자와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나 런던 분산력, 쌍극자 간의 인력과 같은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면 분자 결정. 그리고 비금속 원자들이 3차 원소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 결합만 하면은 공유 결정. 그렇게 크게 4가지 결정 구조로 나뉘어질 수가 있죠. 4가지 결정 중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온 결정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포인트. 기본적으로 이온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만나는데 여기서는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각각 만날 때 양이온도 면심입방 구조, 그리고 음이온도 면심입방 구조인데 이 황화아연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의 3연체 구멍 자리에 음이온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연체 구멍 모두 몇 군데예요? 8군데죠. 8군데, 8군데 중에서 4군데의 음이온이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이온의 면심입방 구조 안에 3연체 구멍이 8군데인데 그 중에 4군데의 아연 이가연이 왔어요. 서로 그런 구조가 바로 황화아연형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구조, 염화나트륨의 구조.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는데 이 소듐 이온이 면심입방 구조고 염화 이온이 면심입방 구조예요. 서로 면심입방 구조인데 서로 상대방의 팔매치 구멍 위치가 몇 군데 있었어요? 13군데 있었죠. 바디 센터 위치하고 모서리 중심자리 12군데 앞에서 13군데. 거기를 서로 다 채우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봤더니 염화 이온이 꼭 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뒤에 있겠죠. 6, 7, 8개 있고, 또 면의 중심에 염화이온이 앞면 중심, 뒷면 중심, 오른쪽 면 중심, 왼쪽 면 중심, 아래면 중심, 윗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거에 팔면체 구멍 위치는요, 바디 센터 위치가 팔면체 구멍 위치인데 보이진 않지만 그게 누가 들어왔냐면 소듐이온. 그리고 모서리 중심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6, 7, 8, 9, 10, 그리고 뒤에 11, 12. 그 위치에 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소듐 이온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NaCl이라는 것은 Na 플러스도 FCC이고 염화 이온도 FCC인데 서로 상대방의 팔면체 구멍을 완전히 다 채우는 형태의 구조. 그것이 바로 NaCl형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염화 세슘형 구조라고 하면은 자, 세슘 이온 플러스 1가 이온, 염화 이온 마이너스 1가 이온이고 세슘 이온이 단순 입방 구조예요. 심플 큐빅 구조. 입방체에 어디만 입자가 존재해요? 꼭지점. 염화 이온도 단순 입방 구조, 즉 입방체의 꼭지점에만 존재하고 그때 서로 상대방의 바디 센터 위치를 채우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바로 염화 세슘이온 구조죠. 플로르와 칼슘이온 구조, 칼슘이 2가 이온과 플로르 이온이 결합하는데 여기서 앞에 거를 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결합했어요. 1대1로 결합했어요. 1대1로 결합했죠. 근데 여기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요? 1대2로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양이온 1개당 음이온이 2개다. 그러면 양이온이 4개면 음이온은 알자 입자 수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8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칼슘이 2가 이온이 FCC 면심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칼슘이 2가 이온이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면의 중심, 앞면, 뒷면, 윗면, 아래면, 오른쪽 면, 왼쪽 면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3연체 구멍이 8군데 있는데, 3연체 구멍 8군데에 FI, 즉 플로라 이온 8개가 모두 다 점유하고 있는 형태. 그렇게 되면은 이 칼슘 이온이 면심입방 구조니까 알자 입자 수가 4개고 플로라 이온이 3연체 구멍 8군데 모두 들어오니까 결국 8개 들어오죠. 4대 8이니까 1대2의 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이온 결정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온 결정의 성질이 어떠냐? 이온 결정은 녹는점이 꽤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NaCl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Na 플러스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한 것만 하더라도 녹는점이 약 801도 정도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이온 결정은요, 기계적인 강도는 또 굉장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왜 기계적인 강도가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Na 플러스 이온이 작게 표현되고 염화 이온이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듐 이온 주위에 염화이온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 앞뒤는 지금 안 보여요. 2차원적으로만 그랬기 때문에. 염화이온을 기준으로 소듐 이온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에 존재하면서 서로 6개씩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때 양이온 주위에는 반드시 음이온이 외접하고 있고 음이온 주위에는 양이온이 외접하고 있죠. 그때 이게 힘을 딱 가하는 거예요. 힘을 딱 가했더니 무슨 일이 나타나냐. 분명히 이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거리가 멀었죠. 거리가 멀어서 반발력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을 정도인데 힘을 가하면서 층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니까 음이온끼리 서로 어떻게 됐어요? 음이온끼리 부딪혀버리죠. 그리고 음이온끼리 부딪혀버리면은 반발력이 기하급수로 증가되면서 서로 완전히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온 결정은 이 녹는 점은 또 굉장히 높지만 기계적인 힘을 가해서 층과 층 간에 서로 밀리면서 양이온끼리 가까워지거나 여기서는 음이온이 가까워졌는데 음이온끼리 가까워져서 서로 동일한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충돌하면서 반발력에서 서로 미끄러지죠. 그래서 소금과 같은 NaCl이 왜 조그만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도 쉽게 어스러지냐면은 바로 저런 층 미끄러짐에 의해서 양이온끼리 또는 음이온끼리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온 결정은 이렇게 고체 결정 구조 상태에서는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자가 이동할 수도 없죠. 자, 이게 지금 고체 결정 구조 상태다라고 하고서 여기서 따져볼까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들어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야 돼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들어오면 음이온한테 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양이온한테 전자가 갔다고 생각합시다. 소듐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소듐 원자가 되죠. 소듐 원자가 또 누구한테 전자 줄까요? 염화이온한테 전자 줄 수는 없고 여기 또 소듐 이온한테 전자 줘야 되는데 소듐 이온과 이 소듐은 서로 거리가 가까워 버려요. 꽤 멀죠. 전자를 빈 공간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온 결정 구조에서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양이온은 음이온에서 단단하게 붙들려 있고 음이온은 양이온에서 단단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죠. 이 NaCl이라는 것을 용융 상태로 만들었어요. 용융 상태라는 것은 이제 액체 상태가 됐다는 거죠. 액체 상태가 되고서 여기 양이온, 음이온이 존재하고, 자, 음이온은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양이온은 자기가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하잖아. 충돌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붙들기 때문에 음이온이 양이온으로 이동하는 것을 양이온이 붙들어서 방해를 해요. 또 양이온이 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음이온이 이 양이온을 붙들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서로 방해하죠. 그래서 용융 상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전기전도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NaCl과 같은 것을요, 물속에 이용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이미 분자간에 힘하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소듐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물 분자의 극성에서 이 O의 부분적인 음성을 띤 부분과 인력이 정하죠. 그래서 O 부분과 인력이 정합니다. 염화이온은 자기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물 분자의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띠는 H하고 이온 이중극장의 인력이 작용해서 둘러싸이죠. 양이온도 물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음이온도 물에 의해서 둘러싸여요. 그때 음이온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고 양이온이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때 서로 물에 의해서 둘러싸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충돌하면서 반대편으로 이온들이 가는 것을 방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겠죠. 그것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는 이 NaCl과 같은 이온 결정하는 물질들은 꽤 전기가 잘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56쪽을 보면은요, 금속 결정이 나타납니다. 금속 결정이라는 것은 금속 원자들이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금속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속 결정들은 보통 보니까 이 3차원적으로 계속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조밀 구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밀집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금속 원자 한 원자당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금속 결합력 자체가 달라져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한 원자당 한 개밖에 안 되죠. 즉 한 원자당 자유전자수가 한 개밖에 안 되고 이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핵들을 정전기적 인력에서 붙들면서 원자 핵의 배열들을 단단하게 붙드는 역할을 하는데 한 원자당의 자유전자수가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속 결합력이 약하죠. 금속 결합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도 굉장히 낮고요.
핵과 핵 간의 거리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피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두 개 정도인 알칼리 토금속만 하더라도 원자가 전자가 한 원자당 2개고, 따라서 이 원자가 전자가 한 원자당 2개라면은, 이런 원자가 100만 개라면은 원자가 전자가 200만 개죠. 어디를 가든지 이 전자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핵을 단단하게 끌어당겨서 금속 결합력의 합이 크죠. NA와 마그네슘, 소디움과 마그네슘을 보면은 두 개 모두 3주기 원소예요. 근데 소디움이라는 것은 1족 원소, 원자가 전자 1개죠. 마그네슘은 2족 원소, 원자가 전자가 2개죠. 이 원자가 전자 1개인 소디움은 1기압하에서 녹는 점, 멜팅 템퍼레처가 98도밖에 안 되는데, 마그네슘은 녹는 점이 약 몇 도 정도 됩니까? 648도 정도 또는 650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원자가 전자가 1개나 2개 차이다. 그러므로 소디움은 원자가 전자가 1개 정도, 한 원자당 원자가 전자가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한 금속 결합력이 착용하기가 어렵고 조밀 구조가 아닌데, 마그네슘과 같은 이족 금속들은요, 원자가 전자가 한 원자당 2개면서 금속 결합력의 합이 크고 따라서 조밀 구조를 이루어요. 어떤 조밀 구조를 이루냐면 육방 조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대표적인 금속 결정이 예해서 나오는데, 단순 입방 구조는 폴로늄만 유일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 채심 입방 구조, 덜 조밀한 구조고, 알칼리 금속 원소들이 대표적인 덜 조밀한 구조인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밀 구조, 다른 말로 밀집 구조죠. 육방 조밀 구조가 마그네슘과 같은 2족 금속 원소, 그리고 아연이나 카드뮴과 같은 12족 금속 원소, 그리고 10족, 11족, 9족 원소들을 봤더니, 특히 10족하고 11족인데 10족, 11족 원소들은 입방 조밀 구조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 이건 암기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한 개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칼리 금속 원소는요, 한 원자당의 원자가 전자 수가 적어서 금속 결합력이 약하고 덜 조밀한 구조인데 녹는 점도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덜 조밀한 구조, 알칼리 금속은 무슨 구조입니까? B라고 하는 것은 BCC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도 철은 금속의 대명사죠. 텅스텐은 금속 원소 중에서 농점이 가장 높은 원소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덜 조밀한 구조인 BCC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가끔씩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칼리 금속만 BCC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암기하시고, 철이나 텅스텐은 보통 시험에 이 대학원 입학시험이든 어떤 형태의 국가시험이든 간에 문제가 나올 때는요, 저게 BCC 구조라고 주어지고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57쪽을 보면은요, 원자결정, 공유결정이 나오죠. 원자결정, 공유결정이라는 것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결합만 합니다.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결합만 하고, 당연히 원자는 공유결합만 하기 때문에 무슨 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금속 원자들이겠죠.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적인 그물 구조를 이룬다고 하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걸 우리가 경도, 하드니스가 매우 크다라고 하고, 녹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결합만 한 대표적인 것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석영, SiO2의 결정 구조이죠. 이것들이 농점이 굉장히 높아요. 다이아몬드만 하더라도 농점이 약 얼마 정도? 3,500도씨에서 3,600도씨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석영이 녹는 점이 1,600도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강도까지도 큰데 흑연은 예외죠. 왜냐하면 흑연은 한 층 내에서는요, 이 탄소들 간의 육각형 고리 구조를 계속 만들어요. 한 원자가 다른 이 세 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면서 육각형 고리 구조를 계속 만들고, 한 층 내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인데, 흑연에서는 층과 층 사이는 이 분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흑연을 제외하고, 흑연과 같은 아주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유결정은 다른 말로 원자결정이라는데, 이 공유결정에 녹는 점이 굉장히 높고
기계적인 강도까지도 크더라. 흑연은요, 녹는 점은 3400도에서 3500도로 꽤 높은데 단지 기계적인 강도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눈여겨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58쪽을 가면은 분자 결정이 나옵니다.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 내에서는 공유 결합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분자와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이라든지 랜덤 분산력이나 쌍극자 간의 인력과 같은 비교적 약한 인력이 작용하죠. 한 분자 내에서 아무리 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즉 이런 말이죠. 이산화탄소 분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산화탄소에서 이 탄소와 산소 간에 아무리 강한 결합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이 승화가 되어서 고체에서 기체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력만 극복하면 됩니까? 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간에 작용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고 있는 랜덤 분산력만 극복이 되면은 이산화탄소는 바로 어떻게 돼요? 고체 상태에서 분리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너무 약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랜덤 분산력이랑 약한 인력을 극복하니까 고체에서 마이너스 76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액체도 거치지 않고 기체로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결정. 자, 분자 결정 밑에 문장을 읽어보면은요, 단위세포를 구성하는 포인트는 분자예요. 이 분자와 분자 간에는 어떤 인력이 작용하더라? 분산력, 수소결합, 쌍극자 간의 인력과 같은 약한 인력인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죠. 그러므로 그 인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굉장히 낮고 조금만 망치로 두들기면 쉽게 깨져버리는 부스러지는 성질이 또 매우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심지어는요, 너무 인력이 약해가지고 아주 낮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액체도 안 거치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화가 되는 CO2와 같은 성화성 물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있는 이 구조는요, H2O예요. H2O 6개가 육각형 뿌리 구조를 만들어서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결합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고체 H2O예요. 여러분, 고체 H2O가 강합니까? 기계적인 강도가 약해요? 기계적인 강도 약하죠. 망치로 때리면은 얼음이 깨지잖아요. 거기다가 고체 H2O 몇 도보다 더 높아지면은 아무리 자기가 수소결합해도 녹아버려요. 일기압에서 0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H2 분자 간에 수소결합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수소결합과 같은 이 분자 간의 인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도 0도씨밖에 안 돼요. 녹는 점이 꽤 낮죠. 그리고 이 기계적인 강도도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자 결정의 특성이죠. 158쪽 밑에 보면은요, 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책글친 소제목에 보니까 화학결합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정리를 했고, 이온 결정 특징을 볼까요? 이온 결정은 녹는 점은 꽤 높아요. NaCl을 보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간에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간에 결합하는데도 녹는점이 801도나 되죠. 굉장히 높죠. 그런데 NaCl은요, 기계적인 강도에 의해서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원리는 반발력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미 설명했죠. 그 다음에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것, 원자 결정은요, 3차원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녹점도 높죠. 그래서 녹점도 높고 또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 공유 결정입니다. 근데 이온 결정은 녹는 점은 비교적 높은데 기계적인 강도에 의해서는 쉽게 부스러지죠. 그게 이온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은 어떨까요? 분자 결정은 H2O 수소결합 해도 어때요? 녹점이 0도씨밖에 안 돼요. 망치로 깨면 쉽게 깨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분자 결정은 기계적인 강도도 약하고 녹점이 약하다. 그러면은 분자 결정이에요. 그러면 금속 결정은 어떨까요? 금속 결정은요,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철과 같은 전이금속 원소는 녹는 점이 1545도로 굉장히 높고 기계적인 강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도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도 100도씨나 그 이하밖에 안 되고 나무 칼로도 베어질 정도로 굉장히 또 기계적인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이 금속 결정은요, 굉장히 그게 다양한데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강도도 약한 데서부터 강한 거, 그리고 녹점도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특징이 있어요. 금속 결정은 어떤 금속이든 간에 전자가 잘 이동이 되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금속 결정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보통 전기 전도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9쪽을 봤더니 예제 문제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제 문제의 일부를 이미 앞에서 풀었었죠. 예제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자, 그림 가와 나는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자가
조밀 구조 짜임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가 구조를 봤더니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있고 면의 중심은 오른쪽 면, 왼쪽 면, 왼쪽 면은 물론 안 보여요. 위쪽 면, 앞쪽 면 보이죠. 면의 중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구조입니까? 면심이방 구조이죠. 면심이방 구조이고 이것을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다. FCC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방 조밀 구조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오른쪽의 구조는요. 아까 무슨 구조라고 했냐면은 육방 조밀 구조라고 했어요. 육방 조밀 구조를 육각 기둥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육각 기둥 그대로예요. 육각 기둥의 3분의 1에 해당됩니까? 예, 육각 기둥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부분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또 오른쪽을 보니까 무슨 구조가 나오냐면 NaCl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NaCl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입자가 염화이온이고 작은 입자가 소듐이온이에요. 큰 입자를 봤더니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면의 중심 왼쪽 면, 오른쪽 면, 그리고 윗면, 아랫면, 뒷면, 앞면 중심.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무슨 구조? FCC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죠? NaCl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무슨 구조? 면심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심입방 구조는 4면체 구멍과 8면체 구멍이 있어요. 자, Na 플러스와 Cl-가 각각 면심입방 구조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무슨 구멍을 완전히 점유한다고요? 8면체 구멍 13군데짜리를 완전히 점유한다고 했죠. 자, 그것이 155쪽 위에 표로 형태로 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Na 플러스도 소듐 이온이 또 마찬가지로 FCC 구조이고 서로 상대방의 8면체 구멍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의 단위 세포를 갖는 구조는 무슨 구조? 육방 조밀 구조죠. 육방 조밀 구조고 육방 조밀 구조 배위수 말하지 않아도 얼마입니까? 12개예요. 물론 이 입방 조밀 구조도 배위수가 12개입니다. 12인데 6이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 틀렸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단위 세포당 원자수. 가는 단위 세포당 원자수, 알짜 원자수 몇 개입니까? 4개죠. 그 다음에 육방 조밀 구조가 육각 기둥일 때는 단위 세포당 알짜 입자수가 6개였는데 여기는 육각 기둥이에요. 육각 기둥의 3분의 1인 평형 4변형 기둥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6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2개로 보는 것이 옳겠죠. 어쨌거나 간에 6개도 아니고 6개 아니면은 2개인데 여기는 몇 개입니까? 4개이기 때문에 알짜의 원자수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죠. 여기서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에서 소듐 이온의 배열이 뭐냐? 염화이온은 면시입방 구조 확실해요. 소듐 이온이 어디에 있어요? 염화이온에 이렇게 8면체 구멍 자리에 있죠. 바디 센터 위치하고 모서리 중심 자리에 있고 이거는 서로 면심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듐 이온이 면심입방 구조면은 바로 가의 형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의 배열과 같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몰 a하고 스몰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했죠. 여기서는 가와 나가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자라고 했어요. 조밀 구조라고 했어요. 자, 조밀 구조라고 했고 여기가 지금 한 면인데 한 면이고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여기서 이까지가 반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고 있죠. 4R이 여기가 A이고 A면은 피타로 정리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루트 2A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R이 루트 2A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루트 2A하고 같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는요. 여기가 B인데 반지름이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까? 2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이 2R하고 똑같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B하고 똑같죠. 이거는 똑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A로 나타내면 4분의 루트 2A예요. 반지름을 B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2분의 B죠. 그래서 반지름을 A로 나타내면 4분의 루트 2A, 반지름을 B로 나타내면 2분의 B에 해당되고 이것이 서로 소거가 되면은 2분의 루트 2A는 B에 해당이 되고 또 이거 서로 소거가 되면은 루트 2분의 1A는 B죠. 양변을 루트 2로 곱해주게 되면 A는 루트 2B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설명이 옳은 설명이죠. 자, 이 예제 문제에서는 세 번째 설명과 네 번째 설명 2개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른 것은 2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잠시 후에 섹션 12 상평도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